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수사 외압이냐, 아니면 조작 수사를 덮기 위해서 검찰의 발악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서 치고받고 하는 난타전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정부가 마치 대장동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항소를 포기했다, 이런 게 아마 프레임으로 계속 머리에 남고, 국힘당과 조중동은, 특히 조선일보와 국힘당이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거는 김만배와 대장동 일당들에게 추징해야 될, 검찰이 추징금 7천억 원 이상을 못 받게 됐다, 이게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사람들은 7천억 원을 못 받게 됐다, 이게 가장 꽂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왜 정치 검찰의 최후의 발악이었냐, 그리고 정치권이 검찰이 던진 먹이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논란의 발단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시고, 항상 프레임 싸움 할 때 뭘 보시면 되냐면, 이 논란의 최고 수혜자가 누군지 보셔야 돼요. 이 논란의 최고 수혜자, 여러분들 누구예요? 이 대장동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아올 수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윤석열 정치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돌아올 수혜, 어떤 이득은 하나도 없죠. 누가 가장 수혜자인가? 이 본질을 보면요, 뭐냐, 이 논란을 키운 게 누구냐,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잘 보시면요, 대검의 노만석과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그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미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검에서 브레이크를 걸었고, 대검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가 신중하게 해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쵸? 이 논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했다.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은 나는 분명히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싸움이 나면서 정치권으로 퍼져버리죠. 정치권으로 퍼지면 어떻게 되죠? 국힘당과 조선일보는 정치적 외압이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정성호의 외압에 의해서 중앙지검과 대검에서 항소를 포기했다가 저쪽이 주장하는 정치적 프레임이고, 우리 민주진영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래 본질을 봐라. 이거는 최근에 남욱 변호사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작 기소가 핵심이다, 이게 이제 맞서서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죠? 정권의 외압에 의해서 항소를 포기했다, 조작 기소가 핵심이다,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논쟁이 확대되면 될수록 대장동의 핵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논쟁이 정치적 외압이냐 조작 기소냐, 이 논쟁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검찰이 중심이 돼야, 이 대장동 사건은 누가 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적 프레임을 남용했고 부실한 입증 수사, 이런 것들이 결국은 회유와 압박에 의한 증인들의 어떤 증언들, 이걸로만 가지고 대장동 사건을 이끌어온 검찰의 사실상 부실 수사거든요. 조작 수사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정치권 공방으로 번져가면서 오히려 검찰의 부실 수사나 의혹들이 묻혀버리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은 1심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왔던 것들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권으로 옮겨지면서 정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누구가 가장 이득이요? 정치 검찰들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전국 검찰에서 들고 일어났다? 아니에요. 정확히 보시면 전국 검찰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전국 검사장 18명과 지청장 8명,
누가 봐도 고위급 검사들,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검사는 동일체이기 때문에 친윤 검사들이니 뭐 친윤이 아니래도 검사 동일체들에 대해서 검찰청 폐지에 완강히 반대하는 이 인간들이 이끌었던 거예요. 일선 형사부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용해요. 전국 검사장 8명, 고위층이죠. 지청장 8명. 이 26명이 반발하는 걸 갖고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적 외압이냐 조작 기소냐 그러면서 정치권 민주당과 국힘당이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검찰은 피해자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노린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검찰은 정치권은 국힘당은 외압이다. 이재명의 친구 정성호가 항소를 못하겠다.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 진보들은 아는 게 이거는 어차피 처음부터 조작이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검찰은 수사를 하고 싶었고 끝까지 항소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 사건의 가장 주요 핵심은 검찰이야. 근데 검찰이 빠져나가고 이 정치권 논쟁으로 번진 거죠. 이건 검찰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도.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치 검찰이냐 정치 외압이냐 조작 기소냐 이거에 정쟁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고 검증이 필요한 거죠. 1심 재판에서 어떻게 나왔길래 얘네들이 무엇을 검증을 받아야 되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제목에 다룬 거 정치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정해진 시나리오다.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강백신, 어미준 이런 정치 검찰들이 항소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항소 여러분들 왜 항소를 해서 정치 검찰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항소심에서 만약에 검찰의 항소를 저는 왜 이게 정해진 시나리오고 정치권이 떡밥 밑밥을 물었다 먹잇감을 물었다라고 하면 검찰의 항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검찰이 수사 과정, 남욱 변호사의 증언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항소심에서 검증받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1심 판결을 받아내는 과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오히려 검찰이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들, 피의자들이 항소를 함으로써 이제는 법리적 싸움이 된 거예요. 저쪽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하려고 했을까? 이걸 봐야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죠? 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하려고 원래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 목표가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으로 엮여갖고 구속시키려고 한 건 다 알잖아요. 안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배임으로 엮여갖고 김만배 일당과 한 통속으로 만들어갖고 구속시키려고 했던 게 검찰의 처음부터의 목표였어요. 근데 1심 재판을 여러분들이 판결문을 가만 보면요. 1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배임 구조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과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아요. 배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왜 보시면 그 1심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검찰이 그 강백신이나 이런 애들이 주장했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배임 공모 구조가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막판에 남욱 변호사의 어떤 검찰이 배를 갈른다고 했다라는 그런 외압과 강압과 그 회유의 수사 진술들이 사실상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항소를 했을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전반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갈등 프레임.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정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때요? 검찰은 대장동 일당 그래요.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면 안 돼요. 대장동 자꾸 일당이라고, 대장동 피의자들이라고 해야 돼. 민간 개발업자들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대장동 일당이라는 그 말 프레임 자체에는 이재명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장동 일당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그 대장동 일당이라는 말에는 이재명이 보스예요. 조중동과 검찰이 만들어낸 겁니다. 진짜 대장동의 일당은 50억 클럽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또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아까 어떤 분이 그랬죠. 차라리 항소를 하는 게 나았었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죠. 검찰이 여러분들 지금 그 중앙지검장 이름이 뭐죠? 정진 뭐죠? 중앙지검장 이름이 까먹었네 갑자기. 중앙지검장 이름 뭐예요? 정진우인가? 중앙지검장 이름이 뭐야 지금? 정진우 맞죠? 잘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지휘부 대검 중앙지검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을 수상했던 강백신과 이런 애들 얘네들이 엇갈린 반응이다. 여러분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중앙지검장 언론에서 어떤 프레임을 잡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라 그래요.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죠.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노만석이나 정진우는 이재명 사람이라고 먼저 선을 거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로 수사하고 싶어하는 강백신이나 이런 애들의 항소를 포기시켰다. 이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정치 외화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왜 이거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중앙지검장이요. 진짜로 항소를 하고 싶었으면요. 그냥 항소장 제출하면 돼요. 항소장 제출하고요. 그냥 사직서 던지면 됩니다. 거기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하고 싶었으면 자기가 이거는 지검장 소관이거든요. 지검장이 항소를 하고 어차피 옷 벗을 거면 여러분들 일선 수사 강백신이가 항소할 수도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소속된 검사 누구라도 항소할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 지휘부와의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진우는 어떠죠? 항소도 안 하고 사표만 내고 사직서만 던져놓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가 진짜로 그 정도로 항소에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진우가 사인해서 항소장 제출하고 사직서 던지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안 한 거죠. 왜? 이걸 정치권의 논쟁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검찰이 여기서 항소를 하면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항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검찰이 항소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재판부의 선고가 양형이 낮거나,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법리 적용이 잘못됐거나 이럴 때 항소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검찰이 겉으로는 왜 항소를 못하냐면요. 유일하게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 편이 누굽니까? 유동규 하나 남았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헛갈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검찰 편에 남아있는 증인은, 피의자는 유동규 하나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만배, 나무, 정영학 전부 이제는 돌아왔어요. 유동규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유동규가 1심에서 선고가 어떻게 나왔죠? 검찰은 7년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가 8년을 구형했어요. 검찰이 여태까지 유동규에게 많은 정보를 얻고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사실상 유동규를 이용해서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최종 보스로 지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유동규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죠.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리는 유동규도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또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 재판부가 이번에 선고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어떤 선고를 기가 막히게 했냐면
검찰이 왜 유동규에게 7년을 구형했는 줄 아세요? 검찰이 7년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가 8년을 선고를 했잖아요. 7년을 구형을 하면요, 항소심이나 그 상위 어떤 재판에서 형량을 깎으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있어요. 7년까지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8년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요, 집행유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유동규는 오히려 검찰한테 졸라게 협조하고 당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유동규는 100% 남욱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 이재명 정권이 여러분들 5달 남은 정권입니까? 아니죠. 최하 얼마나 남았죠? 4년 반은 남았잖아요. 그럼 유동규는 스스로 판단하겠죠. 검찰의 논리를 전부 뒤집어서 2심 선고 자체를,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무력화시켜서 자기가 오히려 형량을 낮추려고 하겠죠. 검찰이 이번에 항소를 한 해 만에 하면서 정치권 외압인의 완이 이 쇼는 뭐냐면요, 유동규의 입을 막기 위해서예요. 왜? 유동규의 입에 검찰이 사실상 모가지가 달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유동규가 검찰이 여태까지 나를 회유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자백을 해버리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사실상 재판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유동규가 말 한마디 잘하고 남욱도 수사 외압이 있었다. 여기에 나머지 남아있는 유동규의 증언 갖고 이 재판을 이끌어서 김만배나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어떤 구형을 내리고 재판부가 선고를 하게 만들었는데, 유동규마저도 검찰을 측에 있었던 사람이 진술을 바꿔버리면 검찰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조작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검찰은 유동규, 여러분들, 검찰은 이 노만석이나 정진우나 이런, 정진우는 이번에 항소를 하려고 그랬다, 노만석이는 정진우와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싸움을 정치권으로 옮겨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검찰이 왜 여러분들 항소 포기를 제가 정해진 시나리오라 그러면 했냐면, 여러분들 검찰이 항소를 하려고 그러면요, 유동규가 유일하게 자기네 편이잖아요. 유동규에게 여러분들 징역 7년을 때렸는데 재판부가 8년을 때렸어요. 1심에서. 항소심에서 그러면 유동규가 7년, 8년보다 더 높은 형을 때려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검찰이 유동규를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항소를 해갖고 법리적인 싸움을 해갖고 양형에 대해서 싸움을 할 경우에는 검찰이 유동규에게 7년보다 재판부는 8년을 때렸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검찰은 다시 8년 이상의 형을 구형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유동규가 가만히 있겠어? 절대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잘 보세요. 저는 유동규는 조만간 이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요. 유동규가 지금 8년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이제 5년 남았어요. 유동규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재 구속돼 있어요. 유동규 지금 이제 형이 카운트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못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유동규가 무슨 판단할 것 같아요? 형을 줄이고 진실을 말하면 이재명 정부 말미에 사면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동규가 끝까지 윤석열 편에 서서 검찰의 편을 들면 유동규는 5년 내내 나올 생각조차를 못하죠. 지금 유동규가 멘붕이 온 게 아니라 검찰이 멘붕이 왔죠.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보면 남욱의 결정적인, 그건 사실 여러분들 검찰과 사실 플리바게닝 같은 그 남욱에게 너의 배를 가를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 속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족과 네 주변을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협박을 받아서 남욱은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 그 대장동 재판할 때 이진관 재판장 앞에서 울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는 유동규가 증인으로 남았단 말이야.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끝까지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유동규와 검찰이 손잡고 이재명을 엮으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엮여있는 배임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치적인 프레임 싸움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원래 여러분들 검찰이 하던 짓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은 지금 검찰이 의외로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검찰 원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수년간 친윤 새끼들이 했던 짓을 이번에 또 반복한 거예요. 보시면 검찰이 감당해야 될 조작과 강압수사 회유가 사라지고 외압이냐 조작 기소냐 정치권의 논쟁으로 싹 넘겨버린 거죠. 제 말 맞지 않아요? 지금 하루 종일 강백신이나 애시당초 대장동 사건은 먼저 타겟을 잘못 잡았죠. 50억 처먹은 새끼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느닷없이 김만배,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남욱, 정영학을 엮어갖고 유동규가 새로운 검찰 측 증인이 돼갖고 이재명 대통령 잡으려고 사실상 돈 먹고 튄 새끼들은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제19 감싸기와 검찰 조직보호라는 전형적인 작동 방식이 시작된 거예요. 응? 봐봐요. 검찰이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정치권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1심에서 이재명 배임과는 상관없다. 이미 재판부가 선을 그었는데 그럼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나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 이런 책임에 대해서 사실상 벗어나면서 검찰이 감당해야 될 책임은 없어지고 정치권이 전면적으로 붙으면서 사실상 검찰은 앞으로 어떤 사건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외압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처음부터 이 사건은 이재명 잡기 위한 조작 수사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기억 속에는 김만배의 검찰이 구형한 7천억 원의 이상의 추징금을 못 받게 됐다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검찰이 자기네들이 그냥 모든 그 대장동의 이익을 김만배가 다 가져갔다 이 전제하에 그 매출액을 그냥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익이 아니라 그냥 매출.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어떤 민사소송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배임이나 이쪽에서 해먹은 돈들이 나오면 찾아오겠다라고 해서 진행한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대장동 1심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를 인정을 합니다.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이런 사람들의 배임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모 프레임은 재판에서 선을 그어줘요. 니들끼리 공모를 해서 대장동의 어떤 배임이 이루어졌다. 근데 여기에는 이재명 배임 공모관계는 연결 지점이 없다. 이거는 1심 재판에서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정치검찰 대장동 검사들은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얘네들이 진짜로 김만배 잡고 남욱 잡고 정영학 잡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과 정진상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김용과 정진상을 남욱 조지고 유동규 조지듯이 조진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이재명을 바로 구속시키려고 했던 거죠. 제 말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스토리 아니에요? 정영학, 김만배, 남욱, 유동규를 이용해서 남욱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주었다는 돈이 결국은 김용과 정진상에게 흘러 들어갔고 김용과 정진상에게 흘러간 돈이 이재명에게 안 갔겠냐.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성남시가 이익을 봐야 될 돈들이 결국은 누구죠? 대장동 어떤 민간 사업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용 정진상이 공모를 해서 사실상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에 피해를 줬고 그 최종 보스는 이재명이다가 검찰의 논리였죠. 그게 다 깨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검찰이 사실 왜 항소를 포기했냐면요. 검찰은 유동규를 앞세워갖고 이재명과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는데 1심 재판부가 왜 검찰이 구형량보다 유동규를 1년 더 선고를 했겠어요. 너가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를 재판부가 니들이 재판부가 이 사건은 조작됐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규에게 전부 오히려 더 형량을 높게 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만약에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유동규는 오히려 가벼운 죄를 왜? 유동규는 중간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바지 사장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오너는 김용과 정진상이었고 그 김용과 정진상의 위에는 이재명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실 재판부가 그렇게 봤다라고 하면 유동규는 굉장히 낮은 형 3년 이하의 형량이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 다음에 결국은 1심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배임 공모 플레임이 깨지고 민간 사업자들의 배임이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검찰이 여태까지 수년간 2년 3년간 끌면서 이재명을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했는데 1심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동규를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했는데 그 프레임이 깨지니까 오히려 유동규를 살리려고 왔다가 유동규에게 플리바게닝 같은 걸 제안을 하고 유동규로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엮을 중요한 뭐 조작과 회유 단서들을 얻었는데 오히려 가장 센 형량을 받은 게 유동규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사실상 정치적 배신자고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자기는 못 나오겠다. 그리고 이미 남욱과 정영학 그리고 김만배는 제대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나머지는 가장 흔들리는 건 누구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흔들렸던 사람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정신 차려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나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 엮으려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이거는 회유당했다라고 해서 사실 그게 상선 특검으로 갔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요. 아마 검사들이 강백신이나 이번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재판 말미에 남욱 변호사가 검사가 배를 가지겠다라고 협박했던 그 증언이 나오면서 앞으로 더한 증언들이 쏟아지겠구나라고 하면서 검찰은 사실상 항소를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왜? 결국 항소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1심에서는 진술서에 썼던 정영학, 남욱, 김만배, 유동규가 항소심에서는 그 진술을 모조리 뒤집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강압수사와 조작 의혹이 오히려 항소심에서 다뤄진단 말이야.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게 되면 양형 기준이나 피해자들과의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검찰이 중심에서 빠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검찰이 맞항소를 하게 되면 검찰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니들이 이재명과 엮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는 끊겼고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 속으로는 빠지고 싶은 거죠. 왜? 여기 끼어봐야 검찰은 앞으로 자기네들이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속으로 내심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정권도 바뀌었죠. 검찰청 내년 폐지되죠. 이거 누가 할 거야? 이 사건 여러분들 누가 할 거예요? 검찰청 폐지되면 새로운 공소청이 돼서 공소검사들이 와갖고 공소를 유지할까? 이것도 여러 가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제가 결론은 검찰이 실질적으로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남욱과 김만배, 정영학 그리고 앞으로 터질 유동규의 입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은 항소를 회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검찰이 끝까지 항소를 해갖고 이재명을 잡고 싶고 정확한 증거가 있다 그랬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나 강백신이가 그냥 항소장 법원에 제출하면 끝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해놓고 정치권의 싸움으로 몰아가 버렸잖아요. 마치 검찰은 수사를 하고 싶은 항소도 하고 싶고 이 재판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데 정치권의 외압에 의해서 우리는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면서 이 싸움은 왜 정치 외압이냐? 조작 기소냐 이 싸움으로 번져간 거예요.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죠? 검찰입니다. 이 사건이
1심 결과와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앞으로 유동규가 어떤 검찰에 반하는 증언을 해도 결국은 정치권 외압 프레임으로 자기네들은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거죠. 피의자들은 항소를 했죠. 민간 사업자들은. 그래서 이번 결정을 왜 정치권이 넙정 미끼를 물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검찰은 일부러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이가 이걸 논란으로 만든 거예요. 결국은 검사 동일체고 누가 봐도 정진윤은 친윤 사단의 핵심이었어요. 윤석열과 옛날에 저축은행 사건 같이 수사했던 사람이고 인연이 있는 놈이죠.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서울중앙지검장,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대검 검찰차장, 검찰총장 권한대행, 얘네들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수사해왔던 검사들의 사건을 막았다. 이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은 이번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은 어떤 이득을 보냐. 수사와 검증이라는, 오히려 항소심 가면 자기네들이 또 다른 수사를 해서 자기네가 옳았다라고 증명해야 되는데 점점 그 유동규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기존의 검찰이 강압과 외유, 강압과 압박에 의해서 회유에 의해서 받아냈던 진실들의 신빙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검찰은 이 사건의 항소를 유지하기 자체가, 공소를 유지하기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오히려 싸움을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검찰은 이 사건이 어떻게 문제가 됐고 어떻게 수사가 시작됐고 어떻게 조작이 이루어졌는지에서 피해가면서 정치적 프레임의 갈등 프레임이 결국 정치권으로 넘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검찰은 왜 항소하지 않았냐 지금 계속 물어봐요. 왜 항소하지 않았냐? 정성호가 뭐 못하게 했다. 이거는 관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국무회의 때 검찰이 저렇게 무조건 일반적으로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게 맞냐, 그 말을 빗대서 이미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대검 노만성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강압이나 압박을 넣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몰아가는 거죠. 딴 거 아닙니다. 결국은 항소심을,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를 해봤자 수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증거나 새로운 어떤 그 법정에 제출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와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그랬던 정치 검사들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항소를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를 포기했다라고 보고요. 봐봐요. 지금 검찰이 지금 대장동 사건의 강백신이나 누구보다도 윤석열 특수부의 선봉대에 섰던 강백신이나 이런 애들이랑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했던 많은 사건들의 검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어떤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얘네들은 지금 어때요? 우리는 이재명을 범죄자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끝까지 수사하려고 그랬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서 외압, 그 다음에 외압과 어떤 검찰청 폐지라는 민주당의 공격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 사건에서 검찰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배임 공모 구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이재명 대통령과 배임 공모 구조를 항소심에서 뭘로 입증합니까?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엮여 있다라고 한 게 유동규의 증언밖에 더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강압수사, 최근에 남욱이 진술하고 강압수사와 진술, 허위 진술, 이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의 수사와 기소 전반에 항소심을 가면 갈수록 검찰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부러 항소를 포기하는 시나리오를 짰고 넙석 정치권에서는 뭐 조선일보와
조선일보는 뭐 김만배의 7천억을 회수 못했다는 프레임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어떤 그 세금인 뭐 7천억을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국힘당은 뭐죠, 이거를 정치 외압이다, 그래서 이재명 방탄이다 뭐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고, 민주당은 애초부터 이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었고 타켓이 이재명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검찰의 갈등과 혼선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검찰이 굉장히 갈등과 혼선이 있는 것 같죠.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검찰이 지금 굉장히 갈등과 혼선이 있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대검 검찰총장 대행인 노만석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검찰의 갈등과 사실상 혼란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외압에 흔들리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이 있어 보이죠. 오히려 자기네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치권의 싸움으로 밀어보면서 결국 검찰이 피해 나간 거예요. 제가 분석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좀 동의하실 겁니다. 정작 이 사건은 조작 사건으로 시작됐고 항소심으로 갔을 경우에는 검찰이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1차적으로 검찰이 1심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진술과 강압수사에 의한 회유에 의한 증언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증언들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많으니까 오히려 검찰이 항소를 할 경우에는 유일한 아군이었던 유동규에게 더 센 형량을, 여러분들 유동규가 1심 재판부에서 8년을 때렸는데 2심 항소심에서 검찰이 유동규는 죄가 없습니다, 유동규에게는 무죄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대한민국 검사가 1심의 형량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7년 구형했는데 그 재판부가 8년 했기 때문에 유동규는 억울하다 그래서 항소를 제출을 하니까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잖아요. 구형할 수는 없잖아요, 검찰이. 그렇죠? 제 말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검찰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할 수는 없잖아요, 유동규에게. 그러면 재판부는 이미 8년을 했으면 더 높은 구형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유동규에게 그렇게 하면 유동규가 가만히 있겠냐고. 지금 사실 유동규가 유동규 입에 달린 강백신과 윤석열 특수부에 달린 운명이에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라도 싸우는 척 해야지 유동규가 빨리 변심할 거를 어떻게든지 방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잘못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봐봐요, 시작부터 이 노만석과 중앙지검장이 짠 거죠. 여러분들 원투데이 정치 봐요. 노만석 대검 검찰총장 대행이랑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소통도 안 하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지네끼리 짠 거예요, 이건. 노만석이가 내가 총대 맺게 라고 하니까, 그럼 저는 벌써 여러분들 검찰은 동일체예요. 그냥 서로, 그래서 혼란이 있는 것처럼 하고 외부 압력에 의해서 대검 반부패부에서 중지시켰고, 정진우는 우리는 항소하려고 그랬다. 이거 다 지네끼리 짠 거 시나리오죠. 아마 니들 뜨끔하지, 검사 새끼들아. 니들 이미 다 짜고 있었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정진우가 진짜로 사표를 던질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의지가 강했으면 중앙지검장이 항소장 내면 돼. 안 냈잖아, 너 안 내고 무슨 나는 항소하려고 그랬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검찰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전에 친윤 정치 검찰들이 써먹었던 방법인데, 이게 정치권이 이렇게 민주당이나 정치권이 이 대장동 사건에서 꿰뚫고 있고 일타 강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검찰의 시나리오들을 잠시 쏘나기는 자기네들이 1심 재판에 후폭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심 재판에서 그토록 이재명이 대장동의 보스다, 최종 결정자다라고 그렇게 2년 동안 떠들어왔는데, 정작 1심 재판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이재명은 배은과 공모관 김만배와 유동규와 뭐 이런 업자들과 연관관계가 없다.
이미 1심에서 선을 거졌어요. 배임이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사실 검찰이 이번 1심 재판에 의해서 사실 검증받아야 되고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이 사건이 검찰의 지탄 대상에서 정치권 외압과 조작 수사의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갈등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노만석과 정진우가 일선에 있는 수사 검사들을 항소하려고 그랬는데 검찰청 권한대행과 대검에서 그다음에 누구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항소를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 내부가 외압에 흔들리고 있다. 요 갈등 프레임을 일시적으로는 내세워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검찰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한 어떤 그 회피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오래 못 가요. 왜 오래 못 가냐면요, 이 사건 상설특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당이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헛발질을 하고 있냐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하고 상설특검도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민주당은 여러분들 여기서 땡큐 하고 상설특검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원래 예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대장동 특검하자고 했던 분이에요. 기억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특검하자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국힘당이 오바를 해버렸어요. 오바를 해갖고 이거 국정조사나 상설특검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기존에 있던 강백신이나 어미준,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특검에 의해서 나무,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가 이 사건을 다시 특검에 의해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춰버리죠. 그리고 상설특검에게 현재의 재판 기록에 이런 것들이 넘어가죠. 이거는 국힘당이 오버한 거예요. 검찰이 진해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위기감이 오니까 이거를 정치권의 정쟁으로 몰아붙였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호락호락 예전같이 당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갈등 프레임 내세워갖고 중앙지검이 이렇게 검찰 내부가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되고 나니까 혼란스럽고 수사도 못한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 국힘당이 너무 오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누가 봐도 여러분들 특검 또는 상설특검을 가게 되면요, 대장동 사건은 우리가 바랬던 대로 피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숨기는 자가 범인,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정치권이 현재의 이 구도를, 대장동 사건이 왜 시작됐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잠시 어떤 시선 분산시키는 데는 효과를 받겠지만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국힘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에 국민의힘이 여기서는 이제 또 뭐든지 받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은 오바가 되면, 여러분들 이 사건에 대해서 왜 한동훈이가 난리치는지 아세요? 이 사건을 원래 기획했던 애들이 한동훈, 윤석열 특수부 애들이잖아요. 이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선 전부터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이거 대장동 사건 기획자는 제 방송을 한동훈이가 또 보고 고소할 줄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한동훈이도 대장동 사건의 기획자의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이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죠. 한동훈은 윤석열의 핵심적인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했고, 이 대장동 사건은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검난에서부터 시작된 사건 아니에요? 검난으로 시작돼갖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검난으로 김만배, 곽상도 이런 애들을 이거는 검찰의 기획 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갈등 구조는 얘네들이 만들어낸 시나리오고, 이거는 정치권이 조선일보의 어떤 그 김만배에게 추징금, 사람들에게 남는, 조선일보는 그런 워딩을 잘 잡아요. 사람들에겐 7천억 못 받는다라고 하면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7천억을 못 받게 생겼구나, 대장동 일당 그러잖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 이 사람들이 배임한 만큼은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에 의해서 거기에서 합당한 금액을 나중에 회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노리는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블랙홀로 만들어서 이 정치권의 외압에 의해서 사실 이래서 정치 검찰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려 그런다라고 하면서 검사들이 지금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게 그 집단 반발이라고 해봐야 주요 지검장 18명, 지청장 8명, 26명 정도. 그러니까 고위급 간부들이 그러니까 장관, 차관급들이 들고 일어난 건데 일선 평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죠. 왜 그러냐? 검사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뻔뻔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거나 일반 어떤 그 정치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 거는요. 심우정이가 윤석열 탈옥할 때 항소 포기할 때 어느 검사장들이 나서서 왜 항소 포기냐고 들고 일어나고 김건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마시킬 때 들고 일어나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검찰의 선택적 분노 이건 이미 국민들이 봐왔기 때문에 그 뭐 이걸 집단 항명이나 결국은 조작 검찰의 마지막 발악이고 저는 이럴수록 빨리 민주당이 검찰 입법으로 지금 한 건 검찰청 폐지를 지금 유예기간이 1년인데 지금 유예기간 1년 동안 세부적으로 디테일이 짜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빨리빨리 이렇게 간다는 좀 방향성이 좀 정해져야지 검찰이 포기를 하죠. 아직까지 검찰은 우리에게는 남은 1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네들의 힘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항소를 잘했다 말했다 그냥 논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뭐하러 민주당이 여러분들 항소를 잘했다 말했다 이러면 논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정성호 장관님이 검찰이 반발한다 그랬고 나는 뭐 외압을 한 적도 없고 그 정도만 딱 얘기하면 되고 검찰의 선택이었다. 얼마든지 하고 싶었으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거를 조작이니 뭐니 그래 그냥 특검하자 그럼. 민주당은 그러면 대장동 특검하자 지금이라도. 이걸로 오히려 민주당이 공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대장동 특검하자 그러면 수사선상에 제일 먼저 오를 사람들은 김만배가 아니고 유동규가 아니고 정영학이가 아니고 남욱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처음부터 기획했던 강백신 누가 강백신을 위해서 이 기획을 했냐 이 사건이 정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제가 열받는 게 그거예요.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 7,886억 원 날라갔다. 이거에 사람들이 이제 열받아 하거든요. 마치 김만배에게 검찰이 그러니까 항소를 했으면 7,886억 원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법무부 장관의 외압 때문에 7,886억을 날렸다. 그래서 473억 원만 추징이 가능하다. 이지라라는 건데 이 7,886억 원은요 매출이에요 매출. 응? 이 프레임을 깨야 된다. 이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주당은 조작이냐 저쪽에서는 정치 외압이냐 이거에 빨려 들어갈 필요 없이 특검하자고 하면 돼요. 그냥 특검하자. 그럼 상설 특검할래? 응? 쟤네 정작 특검하자 그러면 못합니다. 줄줄이 대장동 사건으로 줄줄이 엮여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은 특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특검 상설 특검 2개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개 알다시피 관봉띠 사건이랑 쿠팡 사건 지금 상설 특검 돼 있는데 저는 사실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가 시작됐고 이 대장동 사건을 당연히 이낙연 측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때 이낙연 캠프에서 이거를 먼저 흘렸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건은요 이제 항소심에서는 여러분들 뭘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되냐면요 유동규가 당연히 이제는 현타가 왔겠죠. 검찰도 이제 힘이 없구나.
1심 재판부가 오히려 검찰의 구형보다 나를 세게 때리는 거 보면 이 사건을 이재명을 엮으려고 그랬고 내가 거기에 검찰의 나팔수가 됐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유동규의 신경의 변화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동규가 이제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검찰은 항소를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규에게 8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유동규는 검찰과 싸울 일은 없습니다. 이제 재판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 나는 안 그랬다. 내가 김용인과 정진상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한 건 검찰의 회의였다라고 하면서 과거 1차 검찰 진술 조작, 그러니까 진술의 강압과 회유를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많죠. 아니 재발 변화가 아니라 유동규가 이제 여러분들 검찰은 더 이상 현재 유동규가 8년을 받았는데 그 8년 이상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검찰이 여기서 이제 더 센 구형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 유동규는 이제는 검찰에게 잘 보일 일도 없고요. 이제 2심 항소심에서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유동규는 이제는 진실을 얘기하고 사실상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진실을 이재명은 아무 상관없다. 검찰이 전부 조작했다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나중에 집행유예 또는 보석 또는 사면이라도 받으려고 이제라도 진실을 얘기하고 픈 마음들이 넘칠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검찰이 제일 두려운 게 유동규의 입이에요. 여러분들 보셔도 제 말 맞지 않아요?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워낙 윤석열이가 개판이고 정치 검찰들이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유동규가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파리하면서 이재명을 끌어들여갖고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한 건데 이제는 검찰청 해체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유동규가 저쪽에 줄 섰다가는 자기는 사형 선고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담은 1년이라도 덜 살고 나오고 어떻게든지 보석으로 나오고 뭔가를 하려고 이제 2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유동규는 이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유동규의 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욱 변호사가 지금 정일권 판사가 당시 부장검사가 배를 가르겠다 이 재판은 누구 재판이냐면 정진상 실장의 재판이에요. 다행히 정진상 실장의 재판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진관 판사가 맡고 있어요.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이진관 판사가 지금 정진상 실장의 재판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장동 일당들 항소심에서 정진상 실장 재판에 이제 유동규도 부르면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방송 내용에 좀 맞는 채팅을 하세요. 뜬금없이 김종승 저상 얘기하지 말고 좀. 그 다음에 그냥 여태까지 여러분들 친윤 검사들이 그냥 하던 짓이에요. 선택적 반발. 그것도 마치 전체가 반발하는 것 같지만 친윤 검사들, 검사장들이랑 지청장들이 하고 있다. 오늘의 핵심은 노만석과 정진욱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고 검찰은 애초부터 항소할 마음이 없었고 결국은 이 사건의 항소를 안 함으로써 가장 실익을 얻은 사람은 검찰이다. 자기네들에게 돌아와야 될 1심 이재명의 배임 사건이 핵심인 이재명 잡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대장동 사건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배임의 연결고리는 찾지 못하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보고 자기네들이 돌아와야 될 화살이 정치권으로 옮겨졌다. 그걸 노린 것이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며칠간은 최악의 수사 외압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이거에 맞설 때는 이걸 오래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국힘당은 아마 이걸 갖고 계속 수사 외압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탄핵 뭐 연병들을 떴을 텐데 그래? 특검하자 이걸로 맞서면 돼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논평할 필요가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괜히 법무부 장관이 계속 논평을 하는 순간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별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김만배에게 구형했던 검찰의 7,886억 원의 어떤 차후의 어떤 민사소송과 국가의 징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선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역시 이재명은 무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면 안 되는데 이것들이 계속 정치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나랑 다 알지 않아요? 검찰의 최종 목표 뭐예요? 유동규도 그랬고 이화영 전 쌍방울 사건에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이용해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유동규도 예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었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었죠. 얘네들의 조작 사건의 수사 논리가 빈약하니까 이재명과 친했던 사람들을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을 가지고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처음부터 모든 이재명 대통령의 뭐 5개에 관한 어떤 사건이나 재판 같은 것들 보면요, 그냥 모든 건 이재명을 불어라요. 정진상도 구속시켰을 때 이재명을 불어라. 김용도 구속시켰을 때 이재명을 불어라. 유동규를 구속시켰을 때 이재명과의 공모관계를 불어라. 남욱, 모든 게 이재명을 불어라가 사실 검찰의 목표였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죠? 내란한 거예요. 내란. 이재명을 저렇게 죽이고 싶었는데 이재명을 죽여야지 민주당이 폭망하고,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은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총선도 이기고 그러는데, 이재명도 결국은 유창훈 판사에 의해서 법원 영장 기각돼 갖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더 강력한 민주당의 리더가 됐고, 이렇게 해도 안 죽고 저렇게 해도 안 죽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보면 불사신이에요. 불사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야 이 새끼들아 이것도 하나 못 잡고 이 새끼들아,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꼭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잡히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만약 검찰이 조금만 더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저희가 잡을, 이지랄 떨다가 결국 저 개새끼는 저거 말만 뻔지르냐, 저 새끼 잡아들여, 저 새끼부터 죽여야 돼. 대통령께서 그래 한동훈이나 뭐 다 결국 어떻게 돼? 처음에 동훈이 믿어갖고 법무부 장관 시키고 이재명만 확실히 잡아. 지가 확실히 잡는다 그랬다 이재명 놓치고 오히려 김건희 잡게 생겼으니까 저 새끼 오빠 저 새끼 죽여. 그렇잖아. 내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한동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한동훈을 그 윤석열의 핵심 측근으로 놨던 거는 이재명 잡으라고 했던데, 이재명 잡으라고 시켰더니 이 새끼가 김건희를 잡으려고 하니까 오빠 저 새끼 죽여 이게 된 거지. 그래서 계엄 때 한동훈 체포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 심층 분석 이거 맞잖아요. 저 항소 포기는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고 갈등으로 가갖고 책임을 정치권으로 떠넘기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소 포기를 하면서 가장 실익을 본 사람들은 검찰이죠. 대장동 강백신. 야 누가 보면 강백신이 막 정의로운 검사고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검사인데, 야 강백신 네가 뭐라도 된지 뭐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너 그냥 나대다가 나중에 너 결국 특검 나면 너 증인들 피의자들 회유하고 압박하고 결국은 네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고 목표가 이재명이었는데 다 드러나면 사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이 검사들은 사실 걔네들이 그 검증을 받아야 되고 걔네들이 재판을 받아야 될 인간들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라 그러면 오히려 정치적인 사건으로 몰아간 건 검찰이죠. 누가 봐도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그 당시에 기초단체장이었던 성남시장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오히려 지네끼리 돈 다 헤쳐먹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나고 윤석열이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로 떠오르니까 정적 제거하려고 처음부터
친윤 검사들 내세워갖고 조작 사건 만든 거예요. 모든 수단 동원해서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이 아마 정청래 대표나 이름들이 상설 특검 또는 특검으로 이 사건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결론은 뭐죠? 이재명만 불어라. 이 모든 검찰의 논리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아까도 또 얘기하지만 항소를 해봐야 이제는 유동규를 보호할 수도 없고 오히려 유동규에게 더 잔혹한 구형을 때려야 되는데 유동규의 입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정진우 새끼 지가 사표 던질 각오였으면 지가 항소하고 사표를 던져야지. 사표 던지면서도 항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바로 반응하잖아요. 법무부, 검찰청, 대통령실이 다 관여했다. 봐봐요. 한동훈 말에 보면요. 법무부는 정성호를 가리키는 거고 검찰청은 노만석과 정진우를 감싸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의 친윤 검사거든요. 정진우, 노만석도 그렇고 다 검찰주의자들이에요. 근데도 한동훈이가 법무부, 검찰청, 대통령실이 다 관여되어 있다는 거 뭐냐면 노만석과 정진우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다라고 해서 현직 이번에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이나 이런 사람들과 현재의 검찰 수뇌부는 별개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민주당이 이제 특검으로 갈 것 같으니까 결국 오늘 제가 얘기했던 정치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정해진 시나리오. 정치권이 검찰에 떡밥을 물었다. 미끼를 물었다. 결국은 프레임이 전환되는데 일부 성공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서 오늘 김만배 7,886명 추징 못해 조선일보의 그 헤드라인을 받아쓰는 진보 언론이나 이런 언론들이 더 한심합니다. 제가 보면. 네, 오늘 제가 준비한 1번 정치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정해진 시나리오. 정치권이 당했다. 오늘은 당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힘당의 오바가 결국은 특검으로 이어질 때는 특검은 반대할걸요. 니들 특검 이제는 민주당이 야 그럼 특검하자 라고 하면 저쪽은 쪽도 못 씁니다. 근데 특검하자. 민주당이 이제 특검을 몰아붙이면 됩니다. 특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요. 윤석열을 일반 이적죄, 그러니까 외환죄로 구속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었나 봐요. 그 북한을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윤석열에게 가장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이적죄, 이 일반 이적죄도 여러분들 그렇게 형량이 약하지가 않아요.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 이적죄에 걸리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그래서 특검이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일반 이적죄를 조사하면서 이 특검이 외환죄 이쪽을 수사하면서 참 참담함을 느꼈대요. 특검에서 나온 브리핑 내용이요. 참담함을 느꼈다.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했던 자가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까? 북한의 도발을 오히려 야기시키려고 저런 짓을 꾸몄을까? 특검에서도 혀를 내찼대요. 윤석열이가 저 했던 짓들을.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지켜야 돼. 지금 이게 특검의 자료거든요. 여기 1번 보세요. 1번 여러분들 여기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래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타겟팅. 이거 열어보세요.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이쪽에다가 날려서 얘네들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을 정해서 무인기를 날리고 자극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핵시설에도 최종 상태는 지강도 드론 분쟁으로 일상화시키고 정찰 및 전단 작전, 그러나 영공 침범 시 물리적 격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 하면 우리가 격추시키고, 북한의 러시아의 병력 파견 공개를 하고 글로벌 안보 상황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하고, 북전략 무기 실험 발사 시 우리 고위력 미사일 실험 발사 공개를 하고, 미국 대선 결과 즉시 정상급 공조 통화 공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거 일시가 언제냐 보세요. 10월 달에.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 내란을 준비했냐? 여러분들 2023년 8월 15일 전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때부터 우리가 뭐 저런 말을 왜 하지 굉장히 의문을 품었었잖아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오냐면 2023년 8월 15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거예요. 반국가 세력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들 얘기했던 게.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적죄를요, 김용현, 여인영, 그 다음에 윤석열에게 적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의 1심 만료가 1월 2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적죄로 기소를 하게 되면요, 윤석열은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1심 재판이나 이런 선고가 이루어져서 직위원회가 아무리 늑장을 부리고 그래도 윤석열이가 탈옥할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한덕수 내란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힘들어도 이진관 판사같이. 한덕수의 내란, 왜 그러면 이진관 판사님이 이 재판관이 이번 11월 달에 한덕수의 결론을 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이 법정에 여러분들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정말 칼이더라고. 송미령 장관에게도 자기는 머리수 채우러 불려갔던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송미령 장관이 여러분들 이런 증언을 해요.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하고 나와서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마실 거 좀 갖고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송미령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지금 무슨 상황이 있냐고 불려가서 물어보자마자 이상민 장관이 계엄이다 라고 하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계엄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송미령 장관이 증언을 했어요. 조만간 특검이 여러분들 이제 누구 남았냐면요, 박성재 재영장 칠 가능성이 높아졌죠. 우리가 지금 왜 박성재 기각된 다음에 영장 안 치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특검이 여러분들 박성재가 서울구치소 직원이 구치소장에게 그날 박성재가 뭘 준비했냐면요, 구치소들이 여러분들 왜 수용시설에 몇 명까지 가둘 수 있냐, 이거를 왜 박성재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박성재가 구치소장들한테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냐, 이거 왜 물어봤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계엄령을 선포하면 계엄 반대를 외치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시민들 잡아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시민들. 그때 국회의원들 잡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계엄 반대 시민들이 촛불 들고 나오고 쏟아져 나오면 그거 다 잡아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검이요, 구치소 담당자한테 진술을 확보를 했대요. 이거는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12월 4일 새벽 서울구치소 거실지정 담당 직원이 있어요. 거실을 지정하는 몇 호실 거실지정 담당 직원이 그 당시에 당직자였던 한모 교정관에게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현황을 정리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고요. 이
어떤 그 상황을 파악하라는 것은 박성재가 서울 그 당시에 구치소장에게 지시를 내린 거고요.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뒤인 12월 4일 오전 12시 20분 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이분들은 구치소에 출근해 갖고 구치소의 수용 규모를 파악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 쌍년 이거 김건희 이 천박한 년, 저는 딴 건 몰라도 이 김건희 인연은 저는 욕을 합니다. 뭐 명예훼손 사건이 걸리더라도 김건희건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 조선 왕조 촛대를 빌려갔대요. 그리고 공예품 9개도 빌려갔는데 하나는 깨져서 돌아왔대요. 대한민국 보물을 깨갖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할게요. 왜 조선 왕조 촛대를 빌려갔겠냐? 김건희는 어딘가에서 구슬한 거예요. 촛대에 여러분들 굿이나 제사 이런 거 지낼 때 촛대가 필요하거든요. 파손시켰대요. 여러분들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을 파손된 거를 김건희한테 반출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조선왕실의 촛대를 왜 빌려갔겠습니까? 촛대는 여러분들 제사상이나 어떤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촛대를 놓는단 말이에요. 조선왕실의 촛대를 빌려갖고 굿이나 뭔가를 한 거예요. 응? 그렇게밖에 여러분들 말할 수 없어요. 응? 그것도 윤석열 탄핵된 다음에 슬쩍 반환을 했고, 김건희는 여러분들 알면 알수록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쟤는 그냥 망상에 사로잡혀 제정신으로 프로포폴 맞고 망상에 사로잡힌 요괴입니다. 요괴. 그냥 요괴예요.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니에요. 모든 게 주술이 지배하고 제대로 된 정신이 없어요. 응? 얘는 요괴입니다. 요괴. 응? 얘는 제대로 된 정신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저런 귀신, 주술 저런 것들이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끔 했고, 결국은 윤석열이 계엄령 내리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 뽑는 것 자체를 바꾸면 지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연병들을 떤 거고.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게요. 조국혁신당이 23일날 혁신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제가 조국혁신당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조국이 당대표에 출마해도 감흥이 없어요. 사람들은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아직도 대표가 조국인 줄 알지, 또 조국이 당대표 출마한다 그래도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저랑 여러분들이 똑같을 겁니다. 말 자체가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다시 당대표에 출마한다 그래도, 지금 모든 사람이 당대표가 아니라 그래도 조국혁신당의 주인은 조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조국혁신당의 한계는요, 개인 중심의 정당이라서 그런 거예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비교가 안 되죠. 왜 민주당은 어떤 수많은 어떤 갈등과 어떤 분열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헤쳐나가느냐면요, 당원 중심의 정당과 개인 중심의 정당의 차이점을 확연히 드러내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살라 그러면요, 제2의 조국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조국혁신당 하면 그 누가 대표가 돼도 조국이 떠올라요. 진짜로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정당이 되고 싶으면요,
과감하게 조국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야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 중심의 정당의 한계가 또 다시 당대표 조국이 된다 그래서 저 정당에게 이제는 걸 수 있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조국 대표가 이제 당대표 된다 그래서 와 이제 조국 대표가 당대표 됐으니까 조국 당대표 이제 조국혁신당이 잘 된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지금도 조국이 당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당이라는 건 합당을 하려면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론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23일 조국혁신당이 혁신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 체제가 나오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민주당과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연합전선을 펼치다가 결국은 합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개인 중심의 정당은요 소멸돼요. 결국은 정치가 그래요. 왜 명분 없이 당대표를 또 하냐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조국이 없으면 이 정당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개국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국본을 제가 만들어서 제가 개총수가 되다 보니까 그 어떤 대표가 와도 개국본에 영향력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지랄하고 뭐 하면 간섭한다고 지랄하고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중심의 정당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권의 지분 배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조국혁신당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지금 잘못 걸어가다가는 정의당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내년 지방선거 전에 연합전선 및 합당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한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조국혁신당은 자존심을 챙겨갖고 조국을 띄울 때가 아니라 확실한 국힘당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현재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어쨌든 안타까워요. 지금 조국혁신당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박은정밖에 안 보여요. 박은정밖에 안 보여요. 어쨌든 23일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국 대표가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하기 껄끄러운 거, 그러니까 개혁을 할 때는 밖에서 민주당이 하기 껄끄러운 게 뭐냐면 계속 민주당이 얘기하면 문제가 되지만 조국혁신당이 얘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조이대 탄핵, 그렇죠? 조국혁신당이 계속 조이대 탄핵을 외치면 민주당은 선금은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말하면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일들, 조이대 탄핵이나 여러 가지 그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민주당이 하기 껄끄러운 말들을 조국혁신당이 해준다 그러면 존재감이라도 이제 생기죠. 왜 그러냐면 의석은 11석 12석을 갖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이준석 개혁신당과 비슷한 4%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처음에 10% 넘었던 조국혁신당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다라고 생각하고, 그 돌아선 이유는 뭐냐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당대표가 출마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조국혁신당만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죠. 아 이거 하면 조국혁신당. 예전에 3년은 너무 길다. 그걸 캐치플레이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만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걸 과연 조국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지켜봐야죠. 근데 결국은 조국 대표가 이제 11월 23일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거든요. 그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민주당과의 호남 경쟁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민주당과의 관계를 또 잘 풀어나가야 되고, 하여튼 정치가 때로는 위기이고 때로는 끝난 것 같지만 또 조국 혁신당이 또 필요할 때 써먹을 때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정의당이 망하는 과정을 보면요, 양비론 때문에 망했거든요. 정의당의 심상정의가 결국은 고 노회찬 의원님이 돌아가시고 심상정 정의당 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양비론으로 양당 기득권 정당이라고 치부했던 거예요. 근데 조국 혁신당은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하죠.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건 좋은데, 제가 민주진보라고 하는 민주당보다 항상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오바를 하고 어떤 정당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좀 지지를 받으면 민주당을 양당 기득권 정당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지 못해요. 그나마 민주당이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민주진보진영에서 정권도 잡을 수 있는 게 있는 것이고요. 국힘당을 없애면 양당 기득권 체제를, 국힘당을 없애서 양당 기득권 체제를 붕괴시킬 생각을 안 하고 민주당과 국힘당을 싸잡아서 욕하는 정의당의 어떤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